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사이버대학 뇌교육융합부에서 유아 뇌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똑똑한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똑똑한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뇌리 속에 언뜻 스치는 생각, 어떤 이미지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한때 영재붐이라고 할 만큼 영재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똑똑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려면 학교 가서 좋은 성적 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영재라 하면 뭐 언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이런 것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적인 능력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똑똑하다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똑똑하다라는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했을 때 어떤 지적인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특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진정한 똑똑한 아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그런 똑똑한 기특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과연 부모가 그림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적인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되냐.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첫 번째 1층은 뇌관이라고 해서 실행력,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라든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2층 내 대뇌 변형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주머니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생각주머니라고 표현되는 대뇌 피질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아이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이 생각주머니만 크게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1층 뇌관, 2층 대뇌 변형계, 3층 대뇌 피질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1층 신체뇌, 2층 정서뇌, 3층 인지뇌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뇌과학적으로는 신체, 정서, 인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잘 통합될 때 똑똑한 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책 읽기는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될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목표,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고 체계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혁신적인 어떤 성과, 정말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 자체가 Why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는 질문의 순서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럼 Why가 신념이죠. 나의 신념이 명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저절로 우리 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대로 내 신념에 의한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방향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게 돼 있죠. 이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은 우리 뇌의 3층 구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가장 안쪽에 무의식과 잠재력의 보고라고 하는 이 뇌관 영역이 바로 나의 내면 Why라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내면에 내가 이걸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 명확해질 때 그 다음에 동기부여, 열정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감정의 뇌가 움직이고 감정의 뇌가 움직여야 인간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뇌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한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에서 Why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비단 아이들의 책 읽기뿐만 아니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될까, 또 마찬가지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 이런 고민에서 가장 첫 번째 Why라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습관이 고스란히 다운로드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 잠재력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읽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그리고 무엇을 읽어야 할까? 그래서 연령별로 두뇌 발달의 특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그림책 종류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과 책을 하루에 뭐 bedtime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책 읽어주기를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책을 만나기 전에 그 시간을 인사 나누기를 통해서 뭔가 지금부터 부모님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책과 함께 나는 즐거운 여행을, 신나는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감, 시작점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책놀이 하기 전에, 그림책을 가지고 놀기 전에 인사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인사를 해보는 거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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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림책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특히 그냥 좋아 좋아, 아이들에게는 지금 우뇌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뇌가 막 발달할 때는 그냥 이제 언어적인 자극보다는 뭔가 리듬감 있는 이런 말들, 노래, 그래서 노래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뇌를 훨씬 더 많이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붙여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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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뭐가 좋아요? 그림책 좋아,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에 맞는 좋아라는 것에 리듬을 맞춰주면 아이들과 굉장히 뇌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냥 말만, 언어적인 이런 리듬감 있는 노래처럼 하는 것보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네가 신체 정서 인지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체적인 감각도 움직임도 함께 할 때 훨씬 더 뇌가 잘 통합됩니다. 특히 이제 그냥 말만, 언어적인 이런 리듬감 있는 노래처럼 하는 것보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네가 신체 정서 인지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체적인 감각도 움직임도 함께 할 때 훨씬 더 뇌가 잘 통합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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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엄마랑 혹은 아빠랑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좌우 팔을 교차하는 동작을 하면 아이들의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훨씬 더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작점, 아이랑 함께 책놀이를 하는 시작점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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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림책 좋아, 혹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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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책이 좋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즐겁게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책 읽기가 필요할까? 나는 왜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나? 그 Why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AI 시대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서는 없었던,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AI와 같이 생활하고 혹은 활용하고 혹은 또 어떤 면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AI가 잘하는 능력이 바로 뭘까?
우리 똑똑한 아이 했을 때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서 성적 잘 맞고 이런 개념. 그래서 국영수를 잘하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잘 찾아내고 이런 능력들이 바로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입니다. IBM에서 개발하고 있는 왓슨이라는 이런 AI는요, 정보 처리 속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요즘 암에 대한 관련 논문이 3초에 하나씩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어떤 의사나 학자들도 3초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암 관련 논문을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IBM의 AI 왓슨은 3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 의학, 특히 암에 대한 이런 논문을 다 서칭해서 데이터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암 진단에 관해서는 사람 의사보다 AI 로봇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역량들이 AI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AI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역량을 깨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유한 역량을 그럼 어떻게 깨워낼 것인가. 이 고유한 역량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뇌가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기가 어쩌면 더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가족 그 시대에 살 때는 수많은 다양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뭐 사촌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안에 핵가족,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단촐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여주는 게 정서라는 부분은 우리 AI에게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잖아요. 이래서 정서지능을 잘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서지능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감정을 아이들이 먼저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다양한 감정에 관련된 표현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하루에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감정에 대한 표현 몇 가지나 하시나요? 한번 손꼽아서 세하려 보실래요? 기쁘다, 화났다, 슬프다, 짜증난다, 뭐 신난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처음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 제가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10손가락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다채롭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 관련된 단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양한 수많은 감정을 아이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책에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 상황들을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책 읽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AI보다 더 뛰어난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의성. 그래서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직관력. 뭔가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득 떠오르는 아하 하는 어떤 그 순간에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잡아낼 수 있는 직관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공감을 하며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협업 능력. 방금 말씀드린 정서지능.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미 그게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 읽기를 잘하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정보 활용 능력과 앞으로 아이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위주로 책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책에 있는 정보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가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 활용 능력의 시대입니다. 하이 터치, 하이 컨셉의 시대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자기만의 고유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의 책 읽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드린 내용들이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신만의 why, 나는 왜 내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에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0세부터 6세까지 성인 내 90%가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그 성인 내 90%가 완성된다는 것의 뇌과학적 의미는 뇌세포와 뇌세포가 시냅스라는 신경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한 것들은 아이들의 뇌세포끼리의 시냅스,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책을 접했을 때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특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발현된다는 이 전두엽, 이마 있는 부분에 이 전두엽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를 실험을 해봤더니 보시는 그림처럼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일수록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 여기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그래서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림책을 아예 동영상처럼 동영상으로 이렇게 구동해서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오디오북을 읽었을 때, 동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책으로서 문자화된 글을 읽었을 때 뇌가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나를 또 실험을 했더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자로 형상화된 글을 읽을 때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뇌를 잘 발달시키고 내 아이의 뇌가 정말 똑똑한 뇌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줄글을, 아날로그적인 그림책을 많이 접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읽기,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을 빨리 뗐으면 하는 마음에 굉장히 문자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학생들이 그런 그 시대적인 환경에 자라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유치원, 그 유아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대부분 다 시키고 있는데 한글 교육을 그렇게 일찍부터 노출된 아이들이 그러면 과연 국제 학업 성취도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이는가? 최근 18년 사이에 읽기 부진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를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글의 내용, 문장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글을 떼더라도 책은 계속 누가 부모님이 읽어주셔야 된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엄마 이제 내가 읽을게요 할 때까지. 그래서 초등학생이 돼도 아이들이 엄마에게, 부모 혹은 아빠에게 책을 읽어달라,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책 읽기 시간을 즐긴다면 충분히 기꺼이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학생 수준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학생들이 불과 36%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 반 이상이 중고등학교 수준이고 11%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과연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책 읽어주기와 단어 인식의 관계라는 결과에서 보면 책을 많이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아이들이 단어를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책 읽기 시작해 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교 때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청력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하는 그 이야기, 목소리, 그 다음에 그때 전달되는 뭔가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해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아이가 전달받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읽어줘도 좋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하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 저도 지금 계속 책을 읽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글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다라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랑 엄마랑 같이 책을 볼 때 이제 유아 시기에는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시선은 계속 글자에 꽂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시선은 글자를 읽어주는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에 꽂혀 있어요? 그림에 꽂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지금 우뇌가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어적인 뇌는 90% 이상 좌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뇌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몸을 움직이고 리듬감 있는 이런 감각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지, 그림에 훨씬 더 주의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뇌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책 읽어줄게, 책 가져와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어제 읽었던 그 책을 가져오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내용 다 알잖아. 어제도 읽고 그제도 읽고 계속 이 책만 봐.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책 많은데 다른 책 좀 가져와. 이 책 내용 다 알잖아.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제도 가져온 책을 왜 오늘도 또 가져올 거야. 정지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또 다른 우뇌가 상상해 내거든요.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은 바로 창의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또 이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우뇌를 잘 발달시키고 창의력의 기초 체력을 잘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하면 책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생각하지 책을 장난감의 범주 속에서 바라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부터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책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책이라는 개념보다도 장난감의 범주에서 바라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쪽이 보이시는 편도체라고 하는 곳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요 편도체 바로 옆에 해마라는 곳이 있죠. 이 해마라는 곳은 한 7살 이후, 7, 8살이 돼야 완성되는 뇌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은 사실적인 기억은 거의 잘 못하는 반면에 정서적인 기억은 차곡차곡 편도체에 저장을 많이 하고 편도체가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해서 본능적인 어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곳인데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편도체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정서,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시켜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책을 함께 읽는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책의 내용을, 줄거리를 아이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 내용이나 이런 사실적인 기억은 해마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면서 뭔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함께 뭔가를 웃고 함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곤 하는 이런 다채로운 정서적인 기억은 편도체에 고스란히 저장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여줄 때나 책을 가지고 노실 때 중요한 건 정서적인 기억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책을 펼쳐서 보여줄 때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만 볼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글을 보기 때문에 더 의식해서 그림을 먼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랑 눈높이가 잘 맞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은재랑 은하랑 오늘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재미나게 한번 읽기도 하고 놀이도 해볼 거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읽은 책은 읽어볼까? 쿵. 얘들아, 근데 작으니까 콩이야. 그렇지. 이거 이 정도 크기의 사과는 쿵 소리 안 나겠다, 그지? 한번 떨어뜨려 볼까? 원래는 컸는데 어. 작아졌어요. 오, 사과 좀 작아졌어요? 네. 그럼 이 이만한 사과를 떨어뜨리면 무슨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볼까? 네. 하나, 둘, 셋. 이런 소리가 나는군. 좋아요. 사과가 그런데 콩. 콩인데 그건? 아, 그럼 콩으로 바꿀까 우리는? 콩. 좋았어. 자, 그럼 두더지가 달려가네. 사과를 먹으러. 사과를 사과 먹는 소리. 아삭아삭? 은하는? 두더지가 어. 어떻게 여기 올지 알겠다.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올 것 같아요. 맞아서 두더지가 사과를 싹싹 이렇게 먹어서 여기까지 왔나 봐. 우와, 사과가 싱싱해. 영유아 시기는 오감 교육의 시기라 할 만큼 아이들의 감각을 깨워줘야 되는데요. 그럼 감각을 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을 보여줄 때 아이의 시각, 촉각, 그 다음에 미각, 이런 후각, 이런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사과가 쿵 같은 저런 책 표지를 보면, 우와, 이 사과 정말 빨갛게 잘 익었네.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킁킁거리게 냄새를 맡아보게 하면, 사과를 경험한 아이들은 사과의 이미지를 보고 냄새를 맡는 순간 뇌 속에서 사과와 연결된 후각적인 그런 기억이 올라오면서 냄새를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과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상상해도 사과 냄새가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아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과가 쿵 했을 때 아까 이건 책이 작으니까 콩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걸 매개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그럼 쿵 하는 소리가 나려면 이 사과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 하는 어떤 공간이나 계량에 대한 일단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도 연상해 보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떨어뜨려서 소리가 어떻게 물건의 어떤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또 떨어뜨리는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화되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그냥 읽어주는 도구다라는 개념이 아닌 놀잇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과가 쿵에 나온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지 우리 게임을 해볼까? 네. 자, 둘이서 마주보고 눈뽀뽀, 손뽀뽀 딱 하고, 자, 악어하고 기린하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악어하고 기린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 가지 동물만 얘기하는 거야. 준비됐지? 눈뽀뽀하고 서로 눈뽀뽀. 하나 둘 셋. 악어! 우와, 통했다. 박수 치면 통했다. 나 통했다. 잘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개미하고 짹짹 참새 나왔나? 참새 나왔나? 아니요. 안 나왔지. 아니요. 그럼 개미하고 이번에는 두더지. 개미하고 두더지. 자, 눈뽀뽀. 자, 눈뽀뽀하고 하나. 개미하고 두더지. 하나, 둘, 셋. 두더지! 통했다. 다시 박수. 통했다! 우와, 대단한데.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인 조절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들이 정서 발달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미러, 거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거울처럼 보고 따라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뇌세포가 미러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 미러 뉴런이 잘 자극받아서 연결성, 시냅스로 신경회로가 많이 연결되어야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데 요즘 다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 표정을 잘 관찰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의 정서,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책을 보여줄 때 정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과 교감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부모님이 또 책을 보고 나서는 그런 감정과 관련된 표정을 아이와 함께 지어보면서 이렇게 놀이처럼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 한번 읽어보자. 이 책. 우리 은재랑 은하가 책 제목을 정한다면 뭘로 정할 것 같아? 우유. 우유. 꽃내미. 꽃내미. 저 우유다. 펜. 뱀? 뱀? 때론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로 책 제목을 가릴 수도 있겠죠. 책 제목을 가려서 이 몰리뱅이라는 분이 그리고 쓴 책인데, 이분은 책을 이미 읽었다면, 소피가 화가 나면 정말 화가 나면이라고 책 제목을 지으셨는데, 만약에 이 책을 내가 그리고 썼다면 나는 뭐라고 책 이름을 정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극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책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았더라도 처음 보는 책이라도 책 제목을 가리고 이 책의 제목은 뭐로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앞뒤 표지를 보고 한번 상상해봐. 책 제목을 한번 네가 지어봐. 멋지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아이의 직관력을 잘 깨울 수 있는 좋은 놀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소피 표정이 왜 이럴까? 화났어? 우와, 우리 은재랑 은하는 화나면 어떤 표정이야? 화난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 나는 화날 때 저 그리고 책 읽어볼까? 소피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 이야, 소피가 진짜 화났네. 진짜 화나서 콧구멍이 벌른벌른, 눈썹이 실룩실룩. 코피 나고 손 한번 대봐, 손 한번. 소피가 화가 나서 이마가 뜨끈뜨끈뜨끈, 이마가 뜨끈뜨끈. 오, 우리 은하도 화가 나면 이마가 뜨끈뜨끈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은재는요? 화나면 더울 이마. 때도 뜨끈뜨끈하고 화날 때도 뜨끈뜨끈. 화날 때도 뜨끈뜨끈, 네. 더울 때도 뜨끈뜨끈. 아, 네. 그렇구나. 자, 이렇게 화가 나서 소피가 화나면 어떻게 해? 소피는 막 바닥을 쾅쾅쾅 발로 이렇게 구르는데, 은하는 화날 때 어떻게 해? 우리 은재가 보니까 은하 화날 때는 뭐 어떻게 했어? 집에서 화나면 은하가 어떻게 해? 화나가지. 화날 때 은하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네. 오, 은하는 화를 잘 안 내는구나, 집에서. 아니에요. 화내? 화는 많이 내요. 근데 화 많이 낼 때 집에서 어떻게 해, 은하는? 소피처럼 발을 쿵쾅쿵쾅 이렇게 해? 은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삐지고 해요. 삐지고 해요? 삐져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나? 삐져서? 아니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서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한참 앉아있으면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네. 오, 좋은 방법인데? 이 책에 이제 화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났을 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야 하면서 엄마가 화난 얼굴, 아이가 화난 얼굴, 서로 흉내도 내보고 서로 화났을 때, 여기서도 발전을 해서 그러면 화났을 때 표정이 이런데 내가 행복할 때 표정은 어때? 기분이 좋을 때 표정은 어때? 신날 때 표정은 어때? 슬플 때 표정은? 무서울 때 표정은? 그래서 아이가 한 7살 정도라면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이 담겨 있는 이런 그림책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표정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표정 맞추기 놀이 같은 것들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로 잘 크기를 바라신다면 어려서부터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고 공감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지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표정놀이 한번 해볼까? 네. 여기 소피가 화났어. 자, 은지하고 은하도 나 지금 화났어. 이것 봐. 화난 표정 한번 지어봐. 화난 표정. 좋아. 다시 가리고. 나 지금 신나요. 이것 봐. 신나는 표정. 좋아요. 다시 가리고. 나 지금 슬퍼요. 이것 봐. 슬픈 표정. 오, 좋아요. 다시 가리고. 나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표정. 오, 잘했어.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표정이나 이렇게 동작을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우리 잘 알 수 있겠다. 맞나요? 네. 그럼 우리 서로 어떤 기분인지 맞추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은재가 얼굴 이렇게 가리고 네. 어떤 표정을 지어주면 선생님하고 은하가 맞출 거야. 자, 얼굴 가리고. 나 지금 기분이 이래요. 오, 신나는 표정. 맞나요? 즐거운 표정. 즐거운 표정? 즐거운 즐거운 표정. 표정인데. 좋아요. 그럼 은하가 한번 해볼까? 은하가 이번에 어떤 표정? 자, 우리 은재가 한번 맞춰보는 거야, 이번에는. 나 지금 기분이 이래요. 이거는 무슨 표정이지? 어려운데? 은하야, 은재야. 부끄러운 표정 같은데. 부끄러운 표정 아니야. 정직한 표정. 정직한 표정? 아니고, 이건 무슨 표정일까? 힌트. 힌트.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표정이야? 인사하기 직전의 표정이야? 그렇구나. 재밌었어. 그게 정직한 표정인데. 근데 은하 생각에는 인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차렷 자세로 바르게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표정이었나 봐. 그지? 지금 유아 시기 아이들 자라는 환경을 보면 심각하게 걱정되는 게 나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처음에 뒤집고 혼자 앉고 기고 그 다음에 겨우 서서 한 발 떼고 막 이럴 때까지는 굉장히 신체적인 발달에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래서 뭘 하나 새로운 아이가 발달을 보이면 막 박수를 치고 주위에 전화를 하고 우리 애 이제 혼자서 앉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아이가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뛰기 시작하면 신체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오히려 뛰지 마, 얌전히 앉아있어 이렇게 막 말리시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걷고 뛴다고 해서 아이의 신체적인 이 신경망이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책과 함께 몸을 쓰면서 하는 놀이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아이들과 그림책 놀이를 해주신다면 막 이렇게 책에 대한 뭔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아이들이 즐거움으로 다시 인식하면서 책을 좋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얼마나 많이 읽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봤을 때 내 안에 편도체, 감정의 기억 창고에 많은 즐거움과 재미,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시키는 게 영유아 시기의 그림책 놀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서적인 부분을 잘 채워주는 거 위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는 유대민족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이렇게 기어 다닐 때부터 자기들의 경전인 뭐 탈무드나 토라 이런데 꿀을 한 방울, 꿀이나 설탕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아이들은 그 탐색을 어떻게 하냐면 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이 손이고 두 번째가 입과 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탐색할 때 아이들은 손으로 먼저 잡고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을 해봐요. 왜? 뇌에서 그렇게 반사점이 신경회로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기어 다니다가 책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무심코 입으로 가져갔는데
책에서 달콤한 꿀맛이 난다면, 설탕 맛이 난다면 아이들은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달콤한, 그래서 내가 좋았던 그런 감정이 저장이 될 테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가까이 하는,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많이 아는 거,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감정을 많이 공감하고 느끼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려면 단순하게 읽어주는 관점이 아닌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책을 가지고 다양하게 놀잇감처럼 뛰어넘어도 보고, 던져도 보고, 펼쳐도 보고, 쌓아도 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할 수 있는, 나중에 이렇게 커서라도 자기가 정말 책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책에 있는 걸 통해서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책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시고 싶다면 그림책은 읽어주는 게 아니고 놀이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책을 좋아하는 책과 함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아 시기에는 보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우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책놀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읽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신경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선생님의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김영훈 박사님의 그림책 읽어주기의 기적이라는 2권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1년 동안 책 한 권을 끝없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파고들면서 자기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책 읽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 연령별 책, 어떤 책이 좋은가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해 드리면, 태어나서 한 생후 2년까지는 엄마와 혹은 아빠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정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만 3세부터 4세까지는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뭐 배변 훈련이라든지 다른 친구하고 만나서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이렇게 생활 속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세 이후에는 자기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이라든지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림책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이들과 함께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